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점차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최말수는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말수는 그 말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몸과 마음이 이 정도 충격으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며느리 김영희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서울로 올라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2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온 영희였지만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시선을 감추지 못했죠. 영희야, 아직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걱정 마라. 그래도 어머님, 만약에 깜빡하시고 가습을 끄는 걸 잊으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위험하잖아요. 영희는 계속해서 말순을 설득했습니다. 겉으로는 효부인 척했지만 말순의 예리한 눈에는 그녀의 진짜 속마음이 훤히 보였어요. 시골에 혼자 남겨두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러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어머님 통장이나 도장 같은 중요한 것들도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차피 기억력이 나빠지시면 분실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말이 나오자 말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직 치매 초기라서 모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벌써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보마. 며칠 후 아들 최상철이 고향에 내려왔어요. 40대 중반의 상철은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남편 앞에서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죠. 여보, 어머님 혼자 두면 정말 위험해. 우리가 모셔와야 해. 상철도 아내 말에 동조했어요. 어머니, 서울로 오시죠.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요양원?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살자더니 이제는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였어요.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실 텐데 우리도 일이 있어서 24시간 돌봐드리기 힘들거든요. 요양원이 더 전문적이고 안전해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재산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 수 있고요. 혹시 사기당하시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말수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치매를 핑계로 자신을 요양원에 격리시키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신이 온전한 자신을 무력한 할머니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었죠. 그래, 알겠다. 서울로 올라가마. 말수는 순순히 동의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수를 쓸지 지켜본 다음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서울로 올라가기 전날 밤 말수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터전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일로 며느리의 본성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희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제대로 보여주거라. 말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마을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말수는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간병사분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훌륭해요. 영희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에서는 안도감이 엿보였어요. 말순이 배정받은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다른 할머니들은 모두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였죠. 말순은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저는 아직 멀쩡한데 왜 여기 있어야 하지? 간병사 박미경은 말순의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가족들이 걱정되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하지만 미경의 말투에서도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며칠 후 영희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말순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고요? 영희야, 나 여기 있기 싫다.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여기가 어머님한테 제일 좋은 곳이에요.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말순이 계속 항의하자 영희는 점점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영희가 꺼낸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통장하고 도장은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혹시 분실하시면 안 되니까요. 뭐, 내 통장을? 어머님, 이제 어머님 혼자서는 금전 관리가 힘드실 거예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필요한 건 다 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벌써 재산을 가로채려 하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순순한 척 했어요. 그래, 영희야. 내가 알아서 해라.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면회도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병사 미경을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는 더욱 가관이었어요. 할머님, 며느리분이 요양원비 내는 걸 아까워하시더라고요. 더 싼 곳으로 옮기시려고 알아보신다고 하시던데. 말수는 점점 상황을 파악해 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최대한 싸게 처리하고 재산은 몽땅 가로채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오는 아들 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요양원비가 부담이 돼서요. 조금 더 경제적인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상철의 말을 들으며 말수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는 건데 그것조차 아깝다는 말인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 상철아. 내 뜻대로 해라. 말수는 계속 순종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려고 마음먹었죠. 어느 날 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야, 상철아. 너희가 내 아들 며느리인 게 부끄럽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요양원에서 지내며 말수는 자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특히 30년 전 정민수를 도왔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때는 자신도 50대 중반으로 한창 활기찬 시절이었죠. 정민수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약대에 입학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병환으로 집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민수의 어머니가 말순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말순 언니, 우리 민수가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일로 그 아이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죠? 말순은 민수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농사일로 고생하시면서도 아들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돈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한다니. 민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 같은 인재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자신이 마을 부녀회장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기금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일에 써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민수를 따로 불러 마당 평상에 앉혔어요. 민수야, 내 사정 들었다.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할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이런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눈빛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를 볼 수 있었어요. 민수야, 내가 내 나이 때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다.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했거든. 하지만 너는 다르잖니. 꿈이 있고 재능도 있어. 할머니, 꿈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데. 민수야, 할머니가 도와줄 테니까 포기하지 마라. 말수는 그 자리에서 민수에게 약속했습니다. 부녀의 기금과 자신의 비상금을 합쳐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민수는 처음에는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말순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어요. 이건 빚이다, 민수야. 하지만 돈으로 갚는 빚이 아니야. 내가 훌륭한 약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갚아지는 빚이다. 그날 밤 말수는 부녀의 임원들을 모았습니다. 민수를 도와주자는 제안에 처음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모두 동의해 주었어요. 그 아이만큼 모범적인 청년이 또 어디 있어. 우리가 도와줘야지. 맞아. 우리 마을에서 약대간 첫 번째 아이잖아.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다음 날 말수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지만 민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민수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말수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배워야 제대로 살 수 있고 배운 걸로 남을 도와야 진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걸 잊지 마라. 할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꼭 훌륭한 약사가 되어서 할머니 기대에 보답하겠어요. 민수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수한 성적으로 약사가 되었죠. 졸업 후에도 민수는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마을에서 약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줬어요. 지금 요양원에서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민수에게 준 건 돈이었지만 민수가 내게 준 건 더 소중한 거였어. 바로 희망이었지. 정민수는 말순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국가고시를 통과해 약사가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약국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성실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점차 신뢰를 쌓아갔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배운 걸로 남을 도우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았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약값을 할인해 주거나 때로는 무료로 상담해 주기도 했어요. 매년 명절 때마다 민수는 고향을 찾아 말순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약국이 점점 잘 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도 많이 도울 수 있고요. 민수야, 그래야지.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말수는 민수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30년이 지나면서 민수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약사가 되었고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하지만 성공했음에도 민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에게 용돈을 드리려 할 때마다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죠. 민수야, 내가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할머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다. 할머니, 그래도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대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거라. 민수는 할머니의 뜻을 따라 사회기여 활동도 활발히 했습니다.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주최하기도 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일도 했어요. 몇 년 전부터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말순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10명의 약대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했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돈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30년 전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말수는 민수의 이런 활동들을 들을 때마다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니.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말순의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심해져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수는 즉시 고향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서울 큰 병원으로 모셔갈게요. 민수야, 고맙지만 괜찮다.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겠니? 하지만 민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서울로 오시면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민수야, 넌 바쁠 텐데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민수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겠다고 다짐했어요. 평생의 은인이신 할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다니 이제는 자신이 할머니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를 찾아 요양원에 온 날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의 은인이 이런 곳에 계시다니. 접수처에서 면회 절차를 밟으며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할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간병사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시는데 아들 며느리분들은 면회를 거의 안 와요. 그 말을 듣고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가족들이 돌보지 않다니. 4인실 병실에 들어가자 말순이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정민수예요. 기억하세요? 말순은 처음에 민수를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계속 이야기하자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는 듯 했어요. 민수야, 우리 민수 맞니? 네, 할머니. 30년 전에 저 도와주셨던 그 민수 맞아요. 그 순간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의 은인과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민수야, 내가 약사 잘 되었다는 소식 들었어.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할머니,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민수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그리고 말순 장학회를 통해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할머니, 제가 이제 할머니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더 좋은 곳으로 모셔갈게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고맙지만 괜찮다. 할머니는 여기서도 충분해. 할머니, 여기는 너무 열악해요. 제가 모시고 가서 더 잘 돌봐드리고 싶어요. 그때 말순이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여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민수는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할머니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대신 매주 빠짐없이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았어요. 할머니와 함께 산책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할머니가 민수를 못 알아볼 때도 있었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병사 미경도 민수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좋은 분을 아시네요. 가족들은 거의 안 오는데 이분은 매주 빠지지 않고 오시더라고요. 민수는 점차 할머니의 상황을 파악해 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할머니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할머니는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할머니, 정말 여기 계실 건가요? 제가 모셔가면 안 될까요? 민수야, 조금만 더 기다려.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영희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후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에 나섰습니다. 말순 명의로 된 통장들을 모두 관리하게 되었고 부동산 서류들도 챙겨두었어요.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재산 목록을 파악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통장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있네요. 상철도 아내의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얼마나 있는데? 예금만 해도 몇 억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 땅도 꽤 넓더라고요.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두 사람은 시어머니의 재산 규모에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시골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영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요양원 면회도 뜸해지면서 할머니의 상태를 주변의 과장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가 많이 심해지셔서 이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세요. 이름도 못 알아보시고 실제로는 말순이 아직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영희는 이런 거짓말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더 이상 판단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어요. 한편 말순은 요양원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올 때마다 며느리와 아들의 근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 집을 정리한다고 하시던데요. 그래, 뭘 정리한다는 거지? 잘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서류들을 다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본격적으로 재산을 노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요양원에 와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시골집이 너무 낡아서 관리가 힘들어요. 팔아버리는 게 어떨까요? 뭐, 집을 판다고? 네, 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서울에 계실 거고, 집만 비워두면 도둑도 들고 관리비만 들어가요. 팔아서 어머님 요양원비에 보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팔아버리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영희야, 그 집은 내가 평생 살던 곳인데, 어머님,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빈집 관리하는 것보다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낫잖아요. 영희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쉽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영희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말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희는 당황했어요. 당연히 어머님을 위해서죠. 누구를 위해서 제가 이런 고생을 하겠어요. 그날 영희가 돌아간 후 말수는 간병사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정말 심한 치매 환자로 보이니? 아니에요, 할머님. 다른 치매 환자분들과 비교해보면 할머님은 훨씬 정정하세요. 대화도 잘 되고 기억력도 나쁘지 않고요. 그럼 내 며느리는 왜 내가 판단력을 잃었다고 하는 걸까? 미경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며느리분이 할머님 재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맞았어요. 영희는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고 치매를 핑계로 모든 걸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내 며느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기억해줘. 당연히 기억할게요, 할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어디까지 갈지 두고 보자.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마. 민수는 할머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주 면회를 오면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 며느리와 아들이 할머니를 이용하려 한다는 게 분명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고요. 민수야, 할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어. 혹시 변호사 아는 사람 있니? 변호사요? 왜 변호사가 필요하세요? 말수는 민수에게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치매를 핑계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는 것, 가리고 집까지 팔려고 한다는 것까지.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어요. 할머니, 그건 말이 안 되죠. 할머님은 아직 정정하신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야, 사람이 돈만 보면 이성을 잃는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은 변호사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민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법인에 연락했습니다. 고령자 재산 보호 전문 변호사인 김철수 변호사였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김 변호사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 정말 많아요. 치매를 핑계로 재산을 가로채려는 가족들 말이에요. 김 변호사는 다음 주에 요양원으로 직접 찾아와서 말씀과 상담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신 상태를 확인한 후 놀라워했어요. 할머님,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으세요. 판단력도 명확하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그럼 내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며느리분이 이미 통장이나 도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은행에 가서 통장 재발급을 받고 새로운 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무단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직접 은행에 가셔서 본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도 실제로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본인 재산은 본인이 관리할 권리가 있어요. 말수는 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요양원 외출을 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산책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이었지만 실제로는 은행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 몸이 괜찮으시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민수야, 괜찮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첫 번째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말수는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기존 통장의 사용을 정지시켰어요. 은행 직원도 할머니가 치매 환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정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님, 정신이 아주 맑으시네요. 며느리분이 할머님 치매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내가 아직 멀쩡해요. 두 번째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새로운 인감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감의 효력을 정지시켰어요. 이제 영희가 가지고 있는 도장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와 함께 정식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법적 업무를 김 변호사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할머님. 며느리분이 뭔가 시도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30년 전에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도울 차례예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말수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 영희가 어떤 수를 써도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 영희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때가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시어머니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치매가 심해서 제가 대신 처리해야 해요.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중개업소 사장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이 도장이 인감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나오네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 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효력이 정지되었다니.
급히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인감이 말소되어 있었어요. 언제 말소되었나요? 지난주에 본인이 직접 와서 새로 등록하면서 기존 것은 말소 처리했습니다. 본인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어머님은 치매가 심해서 혼자 다닐 수 없어요. 아니에요. 아주 정정하셨어요. 말씀도 또박또박 하시고 판단력도 문제 없어 보이던데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아직 정정하다니.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계좌가 거래 정지 상태였습니다. 은행에 전화해 보니 예금주 본인이 직접 와서 새로운 계좌로 이체했다는 답변을 받았죠.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상철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어머니가 다 알고 있다는 뜻인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최말순 할머님의 법정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영희와 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까지 나섰다는 건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할머님께서 그동안 겪으신 일들을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매를 핑계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 요양원에 방치했다는 것, 그리고 집까지 팔려고 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변호사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오해라고요? 그럼 왜 할머님 동의 없이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나요? 왜 할머님이 반대하는데도 집을 팔려고 했나요? 김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할머님의 모든 재산은 할머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요양원에서 말순이 민수와 함께 도착했어요. 30년 만에 재회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된 며느리와 아들 앞에 선 말순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희야, 상철아. 그동안 수고 많았구나.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내가 언제 와도 상관없지 않나? 내 집인데.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평생 온화했던 할머니에게서 이런 목소리를 처음 들어본 영희는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말순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내가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하고 다닌 것도 나를 위해서인가? 내 동의 없이 집을 팔려고 한 것도 나를 위해서고? 영희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영희야, 너한테 실망했다. 20년 넘게 며느리로 지냈는데 결국 너에게 나는 돈덩어리였구나.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요양원 면회도 안 왔나? 왜 나를 더 싼 곳으로 보내려고 했나? 말순의 질문에 영희는 고개를 떨궈야 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지금부터 너희는 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왜 책임져야 하나? 상철이 급히 나섰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인데. 아들?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진짜 아들이라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면회도 안 왔겠나? 진짜 아들이라면 어머니 재산만 노렸겠나? 그때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민수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어. 영희는 그제야 민수가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30년 전에 도왔던 그 학생. 그리고 지금은 성공한 약사가 된 사람. 이분이 그때 그 민수인가요? 그래, 30년 전에 내가 도왔던 민수다. 이 사람은 진짜 효자야. 가족도 아닌데 매주 빠짐없이 찾아와서 나를 돌봐줬거든. 영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진짜 며느리인 자신은 면회도 제대로 안 왔는데 남인 민수가 더 효도를 했다니.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머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후 영희와 상철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말수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복수가 이렇게 시원한 건지 몰랐네. 할머니, 이제 마음 편하시죠? 응,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해졌어. 그런데 민수야, 진짜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할머니, 30년 전에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할머니를 구해드린 거예요. 말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뿌린 선행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자신을 지켜주다니.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후 말수는 민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영희와 상철은 다시는 할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